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녀는 그저 평범한 퀵서비스 배달원일 뿐이었다. 헐렁한 유니폼과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도시의 수많은 익명의 노동자 중 한 명. 누구도 그녀의 눈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 고요한 호수 같은 눈이 주변의 모든 차량 번호판과 건물 비상구,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 요소들을 끊임없이 스캔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평범함. 그것은 그녀가 지난 몇 년간 피땀으로 얻어낸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헬멧 속 이어폰에서 익숙한 알림음이 울렸다. 핸들에 고정된 스마트폰 화면에 긴급 배차 요청이 떴다. 프리미엄 긴급 배송. 출발지는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 도착지는 강남의 그랜드 오라클 호텔 펜트하우스였다. 배송 물품은 서류라고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아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평소의 10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배송비였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높은 금액. 그녀의 본능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 지난 5년간 이 바닥에서 살아남게 해준 것은 오직 동물적인 육감과 철저한 계산이었다. 하지만 거절하기에는 너무나도 유혹적인 금액이었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배차 수락 버튼을 눌렀다. 어차피 오늘 밤의 마지막 배송이었다. 같은 시각 그랜드 오라클 호텔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KDT, 즉 코리아 디펜스 테크의 대표 강태주는 서늘한 눈으로 맞은편에 앉은 남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KDT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위산업체였고 태주는 그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은 젊은 황제였다. 오늘 그는 차세대 무인 드론의 핵심 부품을 공급할 협력업체와 마지막 비밀 협상을 벌이는 중이었다. 저희의 기술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표님. 이 계약만 성사된다면 KDT의 드론은 세계 시장을 제패하게 될 겁니다. 상대편의 대표가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협상은 순조롭게 끝났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이 건네는 시원한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남자들이 떠나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태주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에 있는 듯했다. 바로 그때 이상한 감각이 그를 덮쳤다. 몸속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몽롱해졌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의 감각이 무뎌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당했다. 마지막으로 마신 물 한 잔. 그것이 문제였다. 이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었다. 그의 몸을 마비시키고 정신을 붕괴시키는 신종 신경독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경호팀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을 찾았지만 손이 제멋대로 움직여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한편 여의도에서 서류 봉투를 픽업한 서아는 그랜드 오라클 호텔 로비에 도착했다. 그녀는 헬멧을 벗고 유니폼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다. 그녀는 직원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앞을 가로막았다. 펜트하우스 배송은 V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보안 요원의 말에 서아의 눈이 가늘어졌다. VVIP 엘리베이터는 로비 중앙에 있었고 오직 카드키가 있어야만 작동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여러 명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자세와 시선은 훈련받은 용병들의 그것이었다. 서아는 로비의 대리석 벽에 비친 반사를 이용해 자신의 등 뒤에도 2명의 남자가 서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배송 자체가 함정의 일부였다. 서아는 당황한 기색 없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척하다가 가장 가까운 화장실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가장 안쪽 칸으로 들어가 병이 위에 올라서서 환풍구 덮개를 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호텔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몇 분 후 그녀는 환풍구를 통해 직원 전용 복도로 조용히 내려섰다. 그리고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펜트하우스가 있는 최고층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제 배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침입자였다. 펜트하우스가 있는 층의 복도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녀는 모퉁이의 소화전 거울을 통해 복도 끝에 2명의 남자가 서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신발을 벗어 손에 들었다. 양말만 신은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 거실 한가운데 한 남자가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다. 그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고 눈의 초점은 풀려 있었다. 강태준. 대한민국 언론에서 수없이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리고 다른 두 명의 남자가 그의 양팔을 붙들고 그를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보였다. 서아가 들어서는 순간 남자들은 화들짝 놀라 그녀를 돌아보았다. 누구야 넌? 한 남자가 으르렁거렸다. 서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들어 보였다. 퀵 서비스입니다. 배송 왔는데요. 나가 당장 여긴 볼 일 없어. 다른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오며 소리쳤다. 그는 그녀를 겁주어 쫓아내려 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실수가 될 터였다.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서아의 몸이 움직였다. 그녀는 손에 든 두꺼운 서류 봉투의 모서리로 남자의 목 측면에 있는 경동맥동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순간적인 쇼크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남아있던 남자가 놀라 허리춤에 총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서아의 발이 더 빨랐다. 그녀는 낮은 자세로 파고들어 남자의 무릎 뒤 오금신경을 발 뒤꿈치로 걷어찼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서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자의 머리를 잡아 근처의 대리석 테이블에 처박아 버렸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서아는 쓰러진 두 남자를 확인하고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프로토타입, 배신자 같은 단어들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다. KDT 내부의 배신자가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태준을 제거하고 그의 최신 기술을 빼돌리려는 시도였다. 이곳에 더 머무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곧 더 많은 적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서아는 망설였다. 그녀는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서 한 남자가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과거의 무언가가 직업윤리 혹은 그보다 더 깊은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태준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었다. 그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정신 차려요. 살고 싶으면. 그녀는 그의 뺨을 가볍게 치며 소리쳤다. 그녀는 이 거대한 함정에서 이 남자를 데리고 탈출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올라왔던 비상계단이 아닌 반대편의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그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 복도 저편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길고 위험한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복도를 울리는 여러 명의 발소리는 훈련받은 자들의 것이었다. 군화 소리는 아니었지만 일정한 간격과 무게감은 그들이 보통 내기가 아님을 증명했다. 윤서아는 강태준의 육중한 몸을 부축하며 비상계단이 아닌 반대편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적의 허를 찌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예측하는 동선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여기서 죽고 싶지 않으면. 서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말에 약물에 취해 몽롱해져 가던 태준의 눈이 순간 번쩍 뜨였다. 그는 눈앞의 여자를 이 기이한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퀵서비스 배달원. 하지만 방금 전 그녀는 두 명의 전문 킬러를 맨손으로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살상기계의 그것이었다. 당신 누구야? 당신 목숨 빚진 사람. 서아는 짧게 대답하며 마침 도착한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태준을 밀어넣었다. 그녀는 지하 4층 주차장 버튼을 눌렀다. 호텔의 지하 주차장은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다. 특히 직원과 화물 전용인 지하 4층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서늘하고 축축한 공기였다. 서아는 태준을 벽에 기대게 하고 주위를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주차장 기둥 뒤에서 검은 정장의 남자 두 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엘리베이터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까지다.
한 남자가 총을 꺼내 겨누며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몸을 방패 삼아 옆으로 굴렀고 동시에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졌다. 그녀가 늘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초소형 고광도 섬광탄이었다. 폐영하는 소리와 함께 주차장 전체가 순간적으로 대낮처럼 밝아졌다. 남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리는 사이 서아는 태준을 끌고 주차된 배달용 트럭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렌치를 주워들었다. 그녀의 손에 들리면 모든 물건은 무기가 되었다. 누구냐고 물었다. 내년. 시력을 회복한 한 남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며 다가왔다. 서아는 트럭 밑에 숨어 그의 발목을 노렸다. 그녀는 렌치를 휘둘러 남자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남은 한 명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총알이 트럭의 강철 외벽을 뚫지 못하고 팅팅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다. 서아는 태준의 귀에 속삭였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저기 보이는 검은색 세단으로 달려가요. 할 수 있겠어요. 태준은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몸은 마비되어 가고 있었지만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다. 서아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비상용품 소형 연막탄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적을 향해 굴린 뒤 태준의 등을 떠밀었다. 지금. 자욱한 연기가 주차장을 뒤덮는 순간 두 사람은 검은색 세단을 향해 달렸다. 그것은 태준의 차였다. 서아는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태준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키를 꺼내 잠금을 해제했다. 그녀는 태준을 조수석에 던져넣고 자신은 운전석에 올라타았다. 그녀는 시동을 걸자마자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굉음을 내며 주차장 출구를 향해 돌진했다. 출구의 차단기가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녀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차는 차단기를 종잇장처럼 구겨버리고 마침내 지옥 같은 호텔을 빠져나와 서울의 밤거리 속으로 합류했다. 하지만 추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백미러를 통해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귀신처럼 그들을 따라붙는 것이 보였다. 서아는 핸들을 격렬하게 꺾으며 복잡한 서울의 도로를 질주했다. 그녀의 운전은 오토바이를 탈 때처럼 아슬아슬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일부러 교통체증이 심한 남대문 시장 쪽으로 차를 몰았다. 수많은 인파와 노점상들, 좁은 골목길은 그들에게 훌륭한 엄폐물이 되어주었다. 머리가. 조수석에서 태준이 신음했다. 약효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듯했다. 그의 눈앞에는 현실과 환상이 뒤섞여 보였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서아의 얼굴이 때로는 자신을 공격하는 괴물처럼, 때로는 자신을 구원하는 천사처럼 보였다. 그는 고통 속에서 대체 당신은 누구야? 라는 질문만을 반복했다. 서아는 시장 한복판의 혼란을 틈타 차를 버렸다. 그녀는 다시 태준을 부축하고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리고는 종로의 미로 같은 피마골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수십 년간 서울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그 좁은 골목길들은 최첨단 추적 장비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최고의 은신처였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그들은 마침내 추격을 따돌린 듯했다. 서아는 도시 외곽의 불빛조차 희미한 낡은 동네에 있는 한 여관으로 태준을 데려갔다. KDT의 대표 강태준을 이런 허름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였다. 삐걱거리는 침대 위로 태준을 눕히자 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경련이 일어났다. 신경독이 그의 중추신경계를 파괴하고 있었다. 병원으로 데려갈 수는 없었다. 그곳은 적들이 가장 먼저 지키고 있을 장소였다. 서아는 자신의 과거 훈련을 떠올렸다. 그녀는 24시간 약국으로 달려가 해열제와 이온 음료 그리고 응급처치용품들을 사왔다. 그녀는 여관의 낡은 욕조에 찬물을 받고 태준의 옷을 벗겨 그 안에 담갔다. 그의 천을 낮춰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 그의 혈도를 눌러 경련을 억제하고 억지로 해열제를 먹였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다. 서아 역시 지옥 같은 밤을 보내며 체력과 정신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아주며 그의 곁을 지켰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침내 태준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경련도 잦아들었다. 그는 몽롱한 상태로 눈을 떴다. 약효는 한풀 꺾였지만 그의 이성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었다.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자신을 간호하는 지친 모습의 서하였다. 공포와 고통의 밤이 끝나고 그의 눈앞에 나타난 유일한 인간, 그의 생명의 은인.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의 유일한 생명줄을 붙잡으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가지마. 그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서하는 지쳐 있었다. 그녀 역시 인간이었다. 낯선 남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밤새도록 그를 간호했다. 그녀의 모든 경계심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태준의 뜨거운 손길과 그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이 비현실적인 밤이 주는 기묘한 유대감 속에서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고열과 약물에 취한 남자의 흐릿한 판단력과 모든 것을 소진한 여자의 무너진 경계심. 그 위태로운 두 감정이 낡은 여관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의도치 않게 그리고 위험하게 뒤섞이고 있었다. 머리를 쪼개는 듯한 두통과 함께 강태준은 눈을 떴다. 희미한 불빛이 더러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몸은 쑤시고 아팠지만 어젯밤 온몸을 불태우던 지옥 같은 열기는 사라져 있었다. 그는 낯설고 허름한 방 안에서 삐걱거리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조각난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호텔 스위트룸 끔찍한 약물 총격전 도시를 가로지르던 필사적인 추격, 그리고 욕조의 차가운 물과 자신을 필사적으로 간호하던 한 여인의 흐릿한 이미지.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옆자리 침대는 비어 있었지만 누군가 누워 있었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거기 누구 있어? 그가 목이 쉰 목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침대 옆에 낡은 테이블 위에서 반으로 접힌 여관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위에는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필체로 몇 단어가 적혀 있었다. 적은 당신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KDT에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카드키가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 휴대폰은 버리십시오. 메모 옆에는 그의 지갑과 차키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스마트폰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싸구려 구형 폴더폰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사라졌다.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그녀는 그를 구해내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태주는 메모지를 꽉 쥐었다. 적은 당신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KDT에 누구도 믿지 마라. 그녀의 경고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젯밤의 공격은 단순한 외부의 적이 아니었다. 내부의 배신자가 공모한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그는 택시를 잡아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가 살던 강남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아무도 모르는 그의 비밀 아파트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경호팀조차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새 폴더폰으로 오직 한 사람에게만 연락했다. 그의 공식적인 KDT 보안팀 바깥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그의 개인 보안 책임자. 군 정보부대 출신의 박 실장이었다. 나다. 대표님 무사하셨군요. 지난밤 내내 연락이 됐고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KDT의 모든 것을 뒤져. 특히 차세대 드론 프로토타입 개발팀 관련자들을 전부.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그리고 한 여자를 찾아. 어젯밤 나를 구했어. 퀵서비스 배달원이었지만 보통 여자가 아니야. 태주는 박 실장에게 지난밤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흐릿했고 여자에 대해 그가 가진 정보라고는 거의 없었다. 그는 수십억을 들여서라도 2명의 유령을 찾아내야만 했다. 회사를 좀먹는 배신자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한편 그 시각 윤서아는 자신의 낡은 고시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이전 삶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폭풍의 중심과 연결되어 버렸다. 그녀는 타겟이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현금과 최소한의 생필품만을 챙겼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과 신분증 퀵서비스 유니폼을 모두 모아 불태웠다. 배달원 윤서아는 이제 이 세상에서 지워져야만 했다. 몇 주 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해안가 마을. 서아는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찾아오는 가벼운 메스꺼움이 그저 그날 밤에 극심했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의 몸에 일어난 끔찍하고도 기적 같은 변화를 깨달아야만 했다. 임신이었다. 낡은 여관에서의 그 하룻밤. 약물에 취한 남자의 절박함과 모든 것을 소진한 여자의 무너진 경계심이 만들어낸 단 한 번의 결과였다. 서아는 혼란에 빠졌다. 아이의 아버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남자였다. 그의 세계는 배신과 암살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이었다. 그 세계에 그의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아이는 오직 그녀만의 아이여야만 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세계로부터 그리고 자신을 쫓는 어둠의 세계로부터 이 아이를 지켜내야만 했다. 그녀는 더 완벽하게, 더 깊숙이 사라져야만 했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녀는 그날 밤 해안가 마을을 떠나는 마지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는 북쪽의 험준한 산맥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바다를 보며 자신의 아직 납작한 배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녀의 뱃속에서는 한 생명이 아닌 그보다 더 많은 여러 개의 작은 심장들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비밀 아파트. 강태준은 거대한 모니터 벽 앞에 서 있었다. 화면에는 KDT의 복잡한 조직도와 그날 밤의 CCTV 영상들이 어지럽게 떠 있었다. 그는 2명의 유령을 쫓고 있었다. 회사를 배신한 적과 자신을 구해준 여인을. 그들의 길은 그날 밤 이후로 완전히 갈라졌다. 하지만 그들은 서아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비밀스러운 생명들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운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원도의 가장 깊고 험준한 산맥, 그 심장부에 숨겨진 작은 분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곳에서 윤서아는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건설했다. 그녀는 그날 밤 이후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이곳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리고 1년 후 4명의 아들과 1명의 딸, 5 쌍둥이를 낳았다. 아이들의 아버지 강태준은 아마도 평생 이 아이들의 존재를 모를 터였다. 그것은 서아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내린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녀의 집은 평범한 시골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요새였다. 그녀는 지난 5년간 과거 NIS 요원 시절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 이곳을 개조했다. 집의 전력은 태양광 패널로 자급자족했고 식량은 집 앞의 거대한 텃밭과 온실에서 길렀다. 집 주변으로는 교묘하게 위장된 감압 센서와 동작 감지 카메라가 24시간 내내 숲을 감시했다. 이곳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완벽한 독립 생존 기지였다. 그리고 그녀의 5 아이들. 그 아이들은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그녀가 키워낸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었다. 첫째 아들 민준. 쌍둥이 중 몇 분 차이로 가장 먼저 태어난 민준은 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하고 신중했다. 아이는 타고난 전략가였다. 서아는 아들에게 체스와 장기를 가르쳤고 아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전략과 전술을 흡수했다. 민주는 5 아이들로 이루어진 작은 부대의 조용한 지휘관이었다. 둘째 아들 시우.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시우는 기계의 언어를 이해하는 아이였다. 아이는 4살 때 이미 스스로 코딩을 깨우쳤고 지금은 서아가 구축한 집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제어하고 유지보수했다. 시우에게 컴퓨터는 장난감이자 무기였다. 셋째 아들 하준. 하준의 감각은 동물의 그것처럼 예민했다. 아이의 시력은 보통 사람의 몇 배에 달했고 청각은 숲속의 가장 작은 소리까지 잡아냈다. 하준은 이 요새에 살아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이었다. 넷째 아들 도윤. 튼튼한 체격의 도윤은 무언가를 만들고 분해하는 것을 좋아했다. 아이는 서아를 도와 집 주변의 물리적인 방어시설, 즉 교묘한 함정들을 설치하고 관리했다. 도윤의 손은 창조의 손이자 동시에 파괴의 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유일한 딸 서연. 서연은 이 작은 팀의 심장이었다. 아이는 약초에 대한 천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보다 더 놀라운 공감 능력으로 형제들의 마음을 읽고 안정시켰다. 서연의 존재는 거칠고 위험한 훈련 속에서 아이들이 인간성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였다.
서아는 아이들을 평범하게 키우지 않았다. 아니,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전사로 키웠다. 그들의 하루 일과는 군대처럼 짜여 있었다. 아침에는 혹독한 체력 훈련과 격투술 훈련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수학, 과학, 역사 같은 일반 과목과 함께 서아가 직접 가르치는 생존기술, 야전의학, 전자공학 수업이 진행되었다. 저녁의 놀이 시간은 사실 위장술 회피, 기동술 수신호 통신법 같은 전략 훈련이었다. 서아는 자신이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그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평범한 삶에 대한 미안함과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가끔 아이들의 얼굴에서 그가 버리고 온 남자 강태준의 모습을 보았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시큰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믿었다. 언젠가 늑대들이 이 조용한 계곡을 찾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자신의 어린 늑대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만 한다고. 그러던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다. 엄마. 망원경으로 숲을 감시하던 하준이 나지막이 그녀를 불렀다. 손님이 온 것 같아. 동쪽 능선 3km 지점, 한 명이야. 그 말에 집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아이들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마치 수백 번은 반복했던 훈련처럼 각자의 위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준이 지도를 펼치고 상황을 브리핑했다. 시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해킹으로 근처 기지국의 통신을 감청하고 위성사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도윤은 집 주변의 모든 함정을 점검했다. 서연은 작은 구급낭을 챙겼다. 등산객이야. 시우가 화면을 보며 말했다. 실종 신고된 민간인. 길을 잃고 헤매는 중이야. 무기는 없어. 통신 장비도 고장났어.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다. 하준, 도윤. 너희는 브루트를 통해 우회해서 등산객이 우리 계곡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길로 유인해. 흔적을 남기지 마. 서연이는 혹시 모를 부상에 대비하고 시우는 계속 감시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리 없이 숲속으로 사라졌다. 서아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5살 배기, 아이들은 이미 완벽한 하나의 팀이었다. 서아는 창밖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자랑스러움과 함께 깊은 슬픔이 어렸다. 요새는 안전했다. 그녀의 아이들은 강했다. 아직은 5년, 강태준에게 그 시간은 지독한 그리움과 끈질긴 추적의 세월이었다. 그는 KDT의 회장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다. 5년 전 그날 밤의 습격 이후 그는 더 이상 순진한 황태자가 아니었다. 그는 냉혹하고 치밀하며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결단력 있는 지배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을 배신했던 숙부를 포함한 내부의 적들을 모두 숙청했다. KDT는 그의 철권 통치 아래 더욱 강력한 제국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매일 밤 그는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서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그가 모아온 윤서아라는 유령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흐릿한 CCTV 이미지 추적이 끊긴 금융기록 허탕으로 끝난 수십 개의 제보들. 그의 수색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고 지독한 악몽의 밤에 유일하게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5년 전의 배후가 숙부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신종 신경독과 전문 킬러들은 경쟁사인 해인중공업의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었다. 진짜 배후, 그 거대한 뱀의 머리는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빌린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자신들의 유일한 실패의 증거인 윤서아라는 흔적을 지우려 할 것이라고 예감했다. 한편 또 다른 어둠 속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해인중공업의 비밀 회의실. 늙은 회장은 자신의 보안 책임자에게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5년 전에 놓쳤던 그 여자입니다. 보안 책임자가 위성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 그곳에 고립된 작은 집의 사진이었다. 어떻게 찾았나? 얼마 전 그 지역을 지나던 한 등산객의 SNS 사진에서 우연히 얼굴이 포착되었습니다. 안면 인식 시스템이 그녀를 식별해냈습니다. 5년간의 추적 끝에 드디어 꼬리를 잡았습니다. 늙은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느슨해진 고리였지. 이제는 5개의 고리가 더 생겼군. 처리해. 생존자는 남기지 마라. 아이들은 강태준의 유일한 약점이다. 가능하면 생포하고 불가능하면 전부 제거해. 그의 명령과 함께 최정예 용병들로 구성된 암살조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서하의 평화로운 계곡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엄마, 숲을 감시하던 하준이 말했다. 이상해. 북쪽 능선의 새들이 전부 조용해졌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동시에 보안 시스템을 감시하던 시우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북쪽 능선의 2번 센서가 꺼졌어. 고장이 아니야. 누군가 선을 절단했어. 서하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5년간 매일같이 대비해왔던 순간,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오메가 프로토콜 개시. 서하의 나지막한 명령에 아이들의 눈빛이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순진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전쟁 지휘 통제실이 되었다. 시우는 서하가 직접 조립한 초소형 정찰 드론을 날렸다. 드론이 보내오는 영상이 시우의 모니터에 떠올랐다. 화면 속에는 중무장한 남자들이 전술 대형을 갖춘 채 소리 없이 숲을 헤치며 그들의 집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최소 12명, 모두가 최신 장비를 갖춘 인류 용병들이었다. 바로 그 순간 서울 KDT 본사, 강태준의 개인 보안 책임자인 박 실장이 다급하게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문제입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태준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막 입수된 군사 첩보가 떠 있었다. 해인중공업 측의 용병으로 추정되는 무장 괴한들이 강원도의 한 특정 좌표를 목표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입니다. 목표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태준은 좌표를 보았다. 낯선 장소였다. 하지만 그의 심장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 5년간 잠들어 있던 그의 본능이 이것이 그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다. 적들이 자신보다 먼저 그녀를 찾아낸 것이다. 화면이 갈라지듯 2개의 공간에서 동시에 긴장감이 폭발했다. 강원도의 깊은 상홀짜기. 윤서아와 5 아이들은 자신들의 집을 향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드론 화면을 통해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평화롭던 계곡은 이제 곧 전쟁터가 될 터였다. 그리고 서울의 마천루. 강태준은 코트를 집어들고 책상을 박차고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헬기 띄워, 지금 당장. 그는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상대로 한 필사적인 경주를 시작했다. 오메가 프로토콜 발동, 각자 위치로. 윤서아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말에 5 아이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지난 5년간 수천 번도 더 반복했던 훈련.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훈련이 아니었다. 진짜 전쟁이었다. 집은 순식간에 요새 지휘 통제실로 변했다. 첫째 민주는 거실 중앙의 테이블에 지도를 펼치고 동생들에게서 수집되는 정보를 종합하며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둘째 시우는 자신이 조립한 커스텀 컴퓨터 앞에 앉아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셋째 하주는 집에서 가장 높은 다락방 창가에 자리 잡고 고성능 쌍강령으로 적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넷째 도유는 집 주변에 설치된 모든 함정의 제어판을 확인했고, 막내 서연은 거실 한쪽에 의료용품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알파팀 서쪽 계곡으로 진입, 브라보팀 남쪽 능선으로 접근 중, 전원 12명, 중무장 상태. 하준이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도윤 서쪽 계곡의 A3 A5 함정 지금 작동시켜. 민준이 지도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도윤은 제어판의 스위치를 올렸다. 그 순간 계곡을 조심스럽게 건너던 용병들 중 2명의 발밑땅이 갑자기 꺼지며 위장된 구덩이 아래로 떨어졌다. 동시에 그들 위로 굵은 그물이 쏟아져 내렸다. 크으악. 갑작스러운 상황에 용병들은 당황했다. 그들의 리더가 무정의로 소리쳤다. 뭐야, 무슨 상황이야, 보고해. 하지만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과 다른 팀의 다급한 비명 소리뿐이었다. 통신이 안 됩니다, 대장님. 시우의 작품이었다.
그는 이미 용병들의 위성통신망에 침투해 강력한 디도스 공격으로 그들의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킨 상태였다. 그는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들의 무전 주파수에 혼란스러운 가짜 명령과 끔찍한 소음을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적들은 눈과 귀가 먼 상태가 되었다. 바로 그 혼란의 순간을 윤서아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숲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위장복을 입고 얼굴에는 진흙을 바른 그녀는 소리 없는 유령처럼 나무와 바위 사이를 움직였다. 그녀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마취총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통신두절로 대열에서 이탈한 용병들을 하나씩 조용히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맹수와도 같았다. 힘으로 맞서는 대신 지형을 이용하고 상대의 사각을 파고들어 급소를 정확하게 공격했다. 마취침이 용병의 목에 박힐 때마다 거구의 남자들이 소리 없이 쓰러져 잠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자들을 조용히 사냥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의 리더는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누군가에 의해 지휘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살아남은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통신 장비는 모두 버려 지금부터 수신호로 움직인다. 흩어지지 말고 집을 향해 동시에 포위 공격을 개시한다. 목표는 민간인이 아니다. 노문 전문가다. 상황이 급변했다. 용병들은 혼란에서 벗어나 더욱 신중하고 위협적으로 집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서아의 기술적인 우위는 상당 부분 무력화되었다. 이제부터는 정면 대결이었다. 서아는 집으로 급히 복귀했다. 그녀는 이제 집을 방어하는 마지막 보루였다. 엄마 6시 방향 3명, 9시 방향 4명, 집으로 접근 중이야. 하준이 다급하게 외쳤다. 곧이어 타타타탕 타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집의 외벽에 박히기 시작했다. 집은 방탄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서아는 창문 틈으로 그녀가 5년 전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무기 K2 소총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응전하기 시작했다. 계곡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서아는 혼자서 7명의 중무장한 용병을 상대해야 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있는 집을 방패 삼아 필사적으로 싸웠다. 하지만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었다. 그녀가 한쪽을 상대하는 동안 다른 쪽의 적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엄마 오른쪽, 민준의 외침과 함께 서아는 몸을 날렸다. 그녀가 원래 있던 자리로 총알이 스쳐 지나가며 창문을 박살냈다. 하지만 그녀는 날아오는 모든 총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윽, 낮은 신음과 함께 그녀의 왼쪽 팔뚝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총알이 스친 상처였다.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극심한 고통과 출혈은 그녀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렸지만 아무도 울지 않았다. 서연이 다급하게 붕대와 소독약을 챙겼다. 시우는 계속해서 적의 움직임을 추적해 엄마에게 알렸다. 적들은 마침내 현관문 앞까지 도달했다. 폭탄 설치. 적의 리더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문을 폭파하고 집 안으로 진입할 작정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계곡 전체를 뒤흔드는 총성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굉음이 들려왔다. 누두두두두두.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였다. 능선 너머로 검은색 비즈니스 헬리콥터 한 대가 위용을 드러냈다. 헬기는 순식간에 고도를 낮추며 집 주변을 포위한 용병들의 머리 위로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비췄다. 갑작스러운 빛과 소음에 용병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현관문에 설치되었던 폭탄이 터져 나갔다. 부서진 문틈으로 헬리콥터의 굉음과 함께 적들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부상당한 서아는 소총을 고쳐잡고 아이들을 등 뒤로 보호하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 위로 5년 동안 그리워하고 또 증오했던 한 남자의 목소리가 헬리콥터의 확성기를 통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거기 꼼짝마 모두 무기를 버려. 강태준, 그가 마침내 그녀를 찾아온 것이다. 헬리콥터의 굉음과 현관문이 폭파되는 굉음이 계곡을 뒤흔들었다. 윤서아는 부상당한 팔의 고통을 씹어삼키며 아이들을 등 뒤로 하고 부서진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적들을 향해 소총을 겨누었다. 바로 그때 헬리콥터에서 로프가 내려오고
검은 전투복을 입은 남자들이 총을 쏘며 지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개인 보안팀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갑작스러운 상공의 공격에 용병들은 혼란에 빠졌고 훈련받은 태준의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그들을 제압해 나갔다. 태준 역시 직접 로프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한 명의 전사였다. 전투는 싱거울 정도로 빨리 끝났다. 압도적인 화력과 전술 앞에 남은 용병들은 항복하거나 무력화되었다. 계곡에는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만이 맴도는 가운데 기묘한 정적이 찾아왔다. 태준은 숨을 헐떡이며 부서진 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윤서아는 벽에 기댄 채 피 흘리는 팔을 붙잡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은 채 맹렬하게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5년. 그 길고 긴 세월의 간극을 넘어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수만 가지 질문과 후회,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짧은 순간에 오고 갔다. 그리고 태준은 그녀의 등 뒤에 있는 아이들을 보았다. 어머니를 지키려는 듯 옹기종기 모여 서 있는 5명의 작은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그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자신과 똑 닮은 날카로운 눈매, 고집스러운 턱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아이들이었다. 지난 5년간의 끈질긴 수색과 집착, 그리고 적들이 왜 그녀를 그토록 쫓았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그의 심장이 거대한 충격에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이들은 낯선 그를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첫째, 민준이 동생들을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한 걸음 나서는 모습이 보였다. 박 실장이 집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보고했다. 용병 리더를 생포했습니다. 지금 신문 중입니다. 태준은 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목이 쉰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름을 원해. 그들을 보낸 자의 이름을. 지금 당장. 박 실장이 사라지고 집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원망이 아닌 깊은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당신에게 말하는 순간 이 아이들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였으니까. 서아의 지친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때 박 실장이 다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알아냈습니다. 배후는 해인중공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간책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배후는 KDT의 강인철 전무입니다. 강인철. 태준의 사촌형이었다. 언제나 그의 자리를 질투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남자. 5년 전의 습격도, 그리고 오늘의 이 공격도 모두 그의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태준은 위성전화를 꺼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서울 본부 연결해. 지금 즉시 강인철을 체포해.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탈출할 구멍 하나 남겨두지 마. 신속하고 무자비한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다. 계곡에는 동이 트고 있었다. 전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정리팀이 도착했고 모든 것은 조용히 수습되고 있었다. 태준과 서아, 그리고 5 아이들은 요새가 된 그들의 집 앞에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과거의 악몽은 끝났다. 태준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이 아이들에게 완벽한 타인이었다. 바로 그때 막내딸 서연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아이는 엄마를 한번 쳐다보았고 서아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아이는 다시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5살 아이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단순한 한마디가 태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내렸다. 그의 눈에서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것은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이것은 길고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한 회사의 CEO가 어떻게 5명의 어린 전사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자신에게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5년을 숨어 지낸 여자와 어떻게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아침 햇살 속에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서 있었다. 상처 입고 기이하며 비정상적이지만 세상 그 무엇도 파괴할 수 없는 강력한 가족. 그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함께 마주할 복잡하지만 희망 가득한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잠들지 않는 야수와 같았다.
윤서아의 낡은 오토바이는 강남의 빌딩 숲이 뿜어내는 현란한 불빛 사이를 마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외로운 적혈구처럼 질주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꽉 막힌 차량들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그녀는 수십 년간 훈련받은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확하고 대담하게 파고들었다.